최고 권력자인 연개소문 집안이 왜 고구려 멸망에 영향을 줬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요. 우선 연개소문 가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연개소문은요, 고구려 최고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는데요. 무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고구려 최고 관직, 지금으로 본다면 국무총리급인 대대로와 망리지를 역임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제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이름이 대대로 망리지. 이걸 역임했던 그런 분들이란 얘기죠. 집안이 좋았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당시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유력 가문 연씨 집안의 촉망받는 젊은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는요, 그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세습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그럼 연개소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 누구에게 갈까요? 연개소문. 당연하겠죠. 아버지 아들로 아들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되니까. 당연히 연개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개소문에게는요, 넘기 힘든 큰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장벽이요? 다 완벽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고구려의 다른 귀족 세력들이 연개소문이 최고 관직에 올라서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지? 왜 그러지? 연개소문은 마땅히 그 지위를 계승하고자 했지만 후기는 연개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진짜 연개소문 성격 때문에 반대한 건가요? 연개소문의 성격이 아무래도 보통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연개소문을 반대한 이 귀족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연개소문 집안에 너무 많은 권력이 몰린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당시 연개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성격이 있잖아요. 뒤집어 엎어야죠. 뒤집어 엎어요. 어쨌든 간에 다들 포악하고 잔인하다고 하니까 네. 그걸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사실 연개소문은요, 이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그 욕망이 아주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요, 다른 귀족들에게 내가 잘못했소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연기한 거네요. 물러났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힘들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겨우겨우 관직에 오른 연개소문은요, 그 후 고구려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사건을 일으킵니다. 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던 642년 10월, 이날은요, 연개소문과 그의 병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를 보여주는 열병식이 열병식.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력 조정 대신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병식을 하던 연개소문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갑자기 뛰어든 겁니다. 뭐야? 뒤집어먹네. 열병식장은요, 한순간에 비명이 난무하고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 연개소문 부하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어간 고구려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잔인한 사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지? 자, 연개소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구려의 왕 영유왕이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그는요 곧바로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또 그것보다 충격적인 게 있나?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에 버렸다. 아유. 이날의 잔인한 사륙은 바로 연개소문이 계획한 쿠데타였습니다. 아. 자, 그런데요. 이 왕은요. 허수아비일 뿐 연개소문이 실질적인 고구려의 지배자였습니다. 아. 쿠데타 이후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연개소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없다라는 다 것이죠. 처리했다. 하루아침에 고구려 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자, 신라의 이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여 개의 성이 함락되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는 바로 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춘추가 동맹을 위해 찾은 곳, 그곳이 바로 고구려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춘추를 맞이한 연개소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신라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 신라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주어 도와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신라가 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령이 어디죠? 자, 이곳 중령은요,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에 있는 정말 금싸라기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내놓으라 도와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상황입니다.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이 김춘추를 압박해서 만약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제안을 받은 신라의 김춘추,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왕께서는 이웃과 친선하는 데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이렇게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땅은 주지 않겠다 이건가요? 그렇죠. 강경하네요. 입장 알겠죠? 김춘추의 입장 알겠죠? 네. 결국 김춘추에게 연개소문의 제안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연개소문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연개소문은요, 바로 신라에서 온 그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어이? 그 자리에서요? 사신을? 네. 이후요, 포로로 잡힌 김춘추가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신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김춘추라면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칼을 가서 다시 공격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맞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 좋게 얘기했어요. 얘기할 수가 아니죠. 없죠. 그렇죠. 막 욕했을 거 가뒀는데. 아닙니까? 단절이죠, 단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단 한 번의 외교 협상으로 신라를 적으로 돌려버린 연개소문. 이 외교적 선택은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김춘추 가둔 게요? 네. 와. 아 진짜. 자, 그리고요. 김춘추가 돌아간 이후에 고구려에는요. 또 다른 충격적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고구려의 실권을 장악한 지 약 1년 반 만에 누군가가 고구려를 청벌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앞서 우리가 도착해서 본 무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당태종. 아 아까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태종이 연개소문의 이 행동을 문제 삼아서 고구려 정벌을 선포한 겁니다. 자,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연개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을 죽였고 이러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당태종은요.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임금과 대신들을 죽였다는 명분으로 고구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 근데 왜 얘가 혼내줘요? 당태종은 천하 사방을 다 평정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군주입니다. 아, 그래서 당연히 동쪽에 있는 고구려도 당에 굴복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고구려를 침공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으로 적절한 게 바로 연개소문의 쿠데타였죠. 그것이 이제 당태종이 강경하게 원정을 추진했던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황당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당태종은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당태종도 자신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형과 동생을 내로남불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원래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제일 많이 욕해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연개소문 대 당태종.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당 전쟁. 선전포고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645년 4월 당태종은요. 최신형 무기와 2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중국 중심의 이 천하를 꿈꾸는 당태종의 총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육군은 물론이고요. 수군까지 몰고 옵니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오는 당나라 군대. 대단하다 진짜. 와. 다행히도 고구려 역시 잘 막아냈지만요. 이 당나라의 총공세에 아주 중요한 이 성을 결국은 빼앗깁니다. 바로 고구려 그 최전방에 위치한 요동성. 특히 이 요동성의 함락은요. 연개소문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성은 고구려 철벽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곳이 바로 요동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동성을 결국 당태종한테 빼앗겼으니 고구려한테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요동성을 빼앗고 기세 등등해진 당나라 군대.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평양. 평양. 그렇죠. 자, 그런데요. 수도인 이 평양성으로 향하기 전에 꼭 점령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곳 어디입니까? 안시성. 맞습니다. 바로 안시성입니다. 동현 씨 반갑지 않아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안시성. 왜요? 아, 영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에서 있었던 전투가 아닐까. 이 안시성에서 펼쳐진 고구려대 당나라, 절대 물러설 수 없던 그날의 치열한 전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645년 6월 20일 당태종과 그의 군대는 안시성 앞을 가득 메웁니다. 드디어 고구려와 당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안시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당나라군은요 안시성 문을 열지 못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왜냐하면 이 안시성은요 그 험준한 이 산 능성을 이용해서 성벽을 축조했기 때문에 사실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안시성의 성벽은요 흙과 돌을 이용해서 쌓은 이 토축 성벽이다 보니까요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성벽을 부수는 포차 공격도 버텨냅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이 안시성 전투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뭐야?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죠. 그래 뭐 있었어 여기서 그쵸? 여기서 뭐 했는데? 아, 진짜 저게 얼마나 인원이 많으면 무식한 전술인데도 저걸 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이 당나라군이 안시성의 성문을 뚫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나라군은 안시성 성벽 높이까지 토산을 높게 쌓은 뒤 그 토산을 올라서 성벽을 넘어서 안시성을 쉽게 공격하겠다. 라는 목적에서 이 토산을 쌓은 겁니다. 하루 8,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서요. 무려 60여일 동안, 2달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산을 쌓은 당태종과 그의 군대. 드디어 토산이 높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안시성의 운명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르르르르르르 꽝 하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60일 넘게 쌓은 당나라의 토산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대박. 자,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 한쪽이 부서지거든요. 이때 토산이 안시성 성벽과 살짝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구려군은요, 당황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재빨리 성이 무너진 곳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이 당나라군을 계속해서 무찌르죠. 결국 그 토산을 점령합니다. 아, 또 나와서 토산까지 점령해요? 네.
그 뒤 3일 동안 이 당나라 대군은 토산을 빼앗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고구려군은 이를 막아냅니다. 와. 결국 645년 9월 18일 당태종은 전군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고구려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당태종, 비참하게 패배한 뒤 쫓기듯 당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당 전쟁은 이렇게 연개 소문이 이끄는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치열했던 여당 전쟁에서 승리한 연개 소문. 사실 여당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요, 쿠데타로 일어선 연개 소문에 적대적인 세력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개 소문이 누굽니까? 고구려 최고 실권자로 중앙에서 이 전쟁을 총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연개 소문의 권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가죠. 고구려내에서. 결국 이는 쿠데타 이후 불안했던 연개 소문의 권력이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당 전쟁 승리 이후 본격적인 연개 소문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탑이죠, 탑. 그렇죠. 탑. 맞습니다. 연개 소문이 새로 만들어낸 관직의 이름. 제일 높은 게 지금 뭐였죠? 현재까지? 대대로. 대대로. 자, 그렇다면 연개 소문이 새롭게 만든 관직의 이름 이겁니다. 대대로보다 더 높은 관직 폐대대로. 이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수염 사건. 두 번째 머리카락. 정말 너무 부당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소외당한 서러움과 멸시로 차곡차곡 쌓인 분노.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신들이 정변, 즉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변을 처음 기획한 것은요, 왕의 곁을 지키고 있던 호위군, 결룡군이었습니다. 정변을 처음 기획한 이 결룡군, 이 안에는요, 이의방과 이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들의 이 처우에 불만을 품은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죠. 자, 하지만 이 하급 지휘관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킬 만큼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정변을 지휘할 고위 무신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리고 찾아간 인물은요, 정삼품 상장군의 아들 우학유. 그는요, 굉장히 신념이 곱고 뜻이 큰 무신이었습니다. 장군, 함께 정변을 일으키시죠. 라는 이 이의방과 이고의 말에 우학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자. 기록이 있습니다. 오. 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공들의 뜻이 크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길, 무관이 문관에게 굴욕을 당한 지 오래되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문관이 해를 당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니 삼가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무신이 문신에게 굴욕당해서 아버지 때부터 분한 마음은 있다. 그런데 문신들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무신들이 더 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아. 자, 이의방과 이고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아마 정변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이 두 사람은요, 정변에 힘을 보탤 인물을 찾습니다. 다시 함께 일으킬 누구? 바로 문인들에게 정말
이를 갈도록 오랜 원한이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바로 정중부. 네. 우와. 자, 이때는요. 수염 사건 아시죠? 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이 사건. 그 굴욕을 겪은 지 2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정중부는요. 무신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인 정삼품 상장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방 이고와 함께 정중부 이 세 사람이 처음 만난 날도요. 의종 24년 1170년 4월 연회날이었습니다. 또 연애. 예.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부어라 마셔라. 예. 왕은 뭐 측근 문신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 호위하고 있었던 이 무신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은밀히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문신들은 득이양양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로하니 이걸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무신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힘든데 문신들 저렇게 먹고 떠들고 배불리 먹고 있으니 분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중부의 머릿속에 정말 휙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 정중부는요. 그래서 이의방 이고와 함께 나라를 뒤집을 정변을 준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4개월 후인 1170년 8월 드디어 정변을 준비하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의종이요. 연회를 즐기기 위해 이 궁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들이 후에는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보현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찰이기도 했는데 고려 왕들이 자주 행차해서 머물기도 했던 장소였고요. 의종 역시 몇 번이고 거처로 사용한 적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들이를 이 호위하는 것은요. 적은 수의 호위 부대와 무신 그리고 이 정변을 꾸민 왕의 호위군 누구? 결령군. 결령군이었으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정변을 일으키기에 절호의 찬스였던 겁니다. 이 계획대로요. 왕은 나들이를 끝낸 이후 보현원으로 향했고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도 왕을 호위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이요. 가마를 멈추라. 직감. 알았어요? 왕은 나들이를 끝낸 이후 보현원으로 향했고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도 왕을 호위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이요. 가마를 멈추라. 직감. 알았어요? 아니요. 우와. 의종은요. 이 무신들에게 예정에 없던 무예 행사를 제의합니다. 아니? 갑자기? 네, 바로 오병수바키라는 무예입니다. 네, 우리 일각에 있는 우리 도현 씨, 네. 오병수바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수박. 수박도. 어. 수박도가 이제 우리나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오, 수박도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 관련된 거.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역시 역시 이쪽은 정말 전문가 많네. 이 오병수바퀴는요, 바로 이 맨손으로 무술을 겨루는 격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왕이 오병수바퀴를 한번 해보라라고 이 행사를 주최한 겁니다. 이 오병수바퀴에서 실력을 뽐내면 관직을 받거나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도 안 거야.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 행사를 열어가지고 잘하는 이 무신들 좀 승진도 좀 시켜주고 무신들의 좀 노고를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병수바퀴 준비. 아 이게 어쩌면 지금의 종합격투기처럼 격투기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수바퀴 시합 중 이 늙은 대장군 이소은과 한 장수가 맞붙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때려? 아, 첫 장면. 기억하시죠? 야위고 좀 힘이 약했던 이소은이 겨루다 힘이 부족해지니까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이 왕의 측근 문신 한뢰, 이 한뢰라는 인물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서 그 노장 이소은의 뺨을 때린 거예요. 아하.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은은요, 계단 아래로 구르기까지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달려왔던 모든 이야기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장면이. 지금 정중부, 이의방, 이고 지금 보현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정중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뭐 시한폭탄 이제 터지는 맞아. 그거죠. 진짜 이거는 뭐 칼을 안 뽑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뺨을 탁 맞으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 이놈! 이소은은 비록 무신이나 관직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때 함께 정변을 약속했던 이고가 정중부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이고의 손은요, 칼집에 꽂힌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 자, 이제 정중부가 눈 찡긋만 하면 그냥 칼을 뽑고 문신들을 베어버리겠다는 그 의지가 충만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고의 의도를 파악한 정중부. 자, 이때 정중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정변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정중부요? 제가 이제 이거예요. 지금 했어. 정중부. 정중부. 자, 지금 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 지금 정중부한테 사인 보냈습니다. 자, 이때 정중부는 지금 해? 지금 해? 지금의 이게 뭐예요? 지금 뽑아. 이거 지금 뽑으면 돼. 나도 지금 뽑으면 어떻게 해? 아, 일단 내가 물어보자. 뽑아. 하나, 둘, 셋 하면 뽑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 뽑아? 먼저 뽑아. 먼저 뽑아야지. 왜 안 뽑아? 먼저 뽑아. 야, 예원 씨 혹시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넣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은 아직이다.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예원 씨 정답.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눈짓을 보내면서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렇게 합니다.
당장 들고 일어나려던 이고를 막아선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들고 일어섰을 것 같은데 왜 참은 거죠? 그 당시에 의종이 행차를 한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나누었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왕이 여기까지 행차를 해왔는데 보현원이죠. 개경에서 더 멀리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정변을 일으키자. 그래서 원래 약속한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설계를 해왔는데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확실히 상장군 답네. 진짜 대박이다. 이 그러니까. 캄다운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무신들의 그 분노, 막 이 칼집에 이 손을 꽉 쥐면서 이 분노를 가득 안고 왕의 행차는 최종 목적지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보현원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선 왕이요 보현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의방과 이고는요 왕의 행렬을 앞질러서 보현원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왕명으로 왕의 명령이다 모두 모이라 하면서 군사를 다 모읍니다. 왕명이 아니었는데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다 모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고와 이여방이 왕을 앞서서 먼저 현장으로 갔죠. 네. 바로 그곳에는 순검군이라 불리는 친위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친위군은 원래 결룡군의 장교였던 이고나 이여방이 지휘할 수 없는 부대. 그렇죠. 또 다른 친위군을 만든 거잖아요. 지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전에 이 두 사람이 먼저 가서 그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공통 분노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왕은요 유유히 보현원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이 보현원에 들어가자 바로 그 순간 정변을 일으키기로 약속된 무신들이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오. 그리고요 저항할 새도 없이 측근 문신들을 그냥 베어버립니다.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팍 터지는 그런 순간 한국사에서 손꼽히는 중대한 사건 무신 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이날이요 바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100여 년의 역사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 처음에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관모를 벗고요 이 오른쪽 어깨 쪽을 드러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편은 다 우리 편이 된 거예요. 관모 벗고 오른쪽 어깨 쪽 드러내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에요.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은 모조리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변의 불씨를 지핀 뺨을 때린 사람 누구? 한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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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했겠죠? 네. 자, 이 한뇌는요 환관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왕의 침상 밑에 숨습니다.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이 무신들은요 한뇌를 끌어낸 후 칼을 휘둘러 죽입니다. 정말 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 그렇다면 사건의 원흉 한뢰를 죽인 후 무신들의 분노 가라앉았을까요? 그렇죠. 더 있지 않아요? 네. 할례 같은 분들이 더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당연히 본격적인 대사륙이 시작됩니다. 보현원을 접수한 정중부 용감하고 날랜 군인들을 뽑아서요 이의방 이고와 함께 개경에 궁궐로 보냅니다. 궁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궐에 도착한 이의방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신 정변을 단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명령.
모든 문신에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도 문신이면 베어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말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긴 세월 동안 쌓인 분노가 너무 진짜 참았어. 느껴져. 보여요. 아무리 지금 몇 명을 이렇게 죽였어도 계속 이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계속 끌어오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이 씨를 말리겠다는 결심으로 이 무신들은요, 궁궐 안에 숙직하던 문신들을 가차없이 죽여나갑니다. 너무 끔찍해요. 군인들이 죽인 문신의 수는 기록에 따르면 50여 명. 그러나 이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것. 이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들이 이 문신들을 죽이고 이 궁을 완전히 제압하고 난 후 정중부는 이제 왕과 함께 궁으로 돌아옵니다. 와, 네. 왕과 함께 같이. 네. 왕의 왕은 반응이 지금 와. 어떨까? 아, 뭐 거의 왕이. 달달달 떨고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궁궐에 도착한 다음 날 정중부에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궁궐에서 문신과 환관이 정중부 암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 정변 세력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던 정중부는요, 뭐 사실 이 무신정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암살당하면 아마 이 정변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이대로 끝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합니다. 아니, 정중부 상장군께서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걸 잊은 거예요.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김돈주. 그렇죠. 아직 살아 있어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나는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자, 사실 이 보현원에 김돈중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변 상황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워낙 빠른 거예요, 김돈중이. 느낌 이상해. 뭐야 이거? 얘들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감지한 상태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만큼 이 정중부의 원한 매우 깊습니다. 찾아야죠. 김돈중에게요, 큰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를 합니다. 아하. 결국요, 현상금이 탐났던 김돈중의 하인이 밀고합니다. 결국 무신정변의 성공과 함께 정중부의 오랜 원한도 그제야 풀린 거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개경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 문신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고는요, 정변이 끝난 후 이 살아남은 문신들 다 모아가지고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정중부가 누릅니다. 반대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중에는 무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문신도 있었거든요. 와, 그래, 정중부가 그 사람들은 살려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니, 문신 다 죽이면 나라 누가 운영해? 그러니까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중부는 알았던 겁니다. 뭐 그런데 지금 무신들의 분노가 지금 사실 이성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칼 뽑았고 지금 뭐 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정중부가 이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죠. 하급 군인들은요, 저항하는 문신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래도 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죽은 문신의 집을 헐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무신정변이 이렇게 끝난 후 고려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변 이후
바라던 대로 무신들도 문반직을 얻어서 국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무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들은요, 폐위되어서 거제도로 추방당한 누구? 의종. 의종. 이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무신들은요, 바로 이 정변 세력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의종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왕을 신하가 죽인 겁니다.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 읽어보세요. 사불가론.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가지 안 되는 이유. 정답. 자, 이성계는요,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현명해. 사실 우왕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론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동정벌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죽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재앙과 근심.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왕명이잖아요. 갈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 천근만근의 이 발걸음을 가고 또 가면서 북쪽을 향하여 계속 진군한 이성계는요, 결국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자, 위화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관?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여름철이면 어떤 철이에요? 장마철이잖아요. 실제로 이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아이고야.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결국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같은 군사들을 잃고 이성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그죠? 결국 이성계는요. 이 최영에게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쨌든 행동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 됨을 확인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재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 좀 내. 줘라. 할 수 있어. 의외네요. 우왕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간은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자, 그때요. 이 위화도에서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장군,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떠나실 겁니까?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정벌은 가지 않겠다. 와. 이때 이성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영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옳은 선택. 회군하자는 이 말.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자, 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은요,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이성계가 회군한데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 이성계가 돌아온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쉽게 무혈입상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오세요. 예.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그간에 또 업적이 그치, 있으니까요.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쫙 들어오니까 최영과 우왕 어떻겠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예.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야.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이요? 진짜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전장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계가 이때 최영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요.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야, 이거 너무 기대돼.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눈물이 날 것 같네, 갑자기. 아이고. 그죠. 예. 이게 너무 진짜. 극적인 장면이라서 진짜 눈물 나요, 진짜. 예.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최영은요. 역시 군인이에요. 예. 담담하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평생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요.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최영의 무덤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이 나 있는데요. 이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무덤을 붉은 무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고려 변방의 무사로 약 20년간 고려만을 위해 싸웠던 이성계. 고려의 충신이었던 그가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고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위화도 회군. 거의 뭐 나라를 바꿔놓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화도 회군에 대한 시선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선 말이죠. 자, 첫째는요. 이 요동 정벌이 이성계를 죽이기 위한 최영의 함정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날. 실제로 이게 함정이었다는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죠, 교수님? 기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동 정벌을 떠났던 이성계가 실패한다면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자, 그런데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으로 봐서 과연 그렇겠느냐. 자,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예정된 계획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요동정벌 전부터 이성계가 고려를 장악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작전이었다. 자, 그 근거가 뭔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이 개경 근처에 도착한 게 6월 1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듣고 동북면에서 누가 달려올까요? 가별초. 네, 이 가별초가 합류합니다. 근데 이 동북면에 있던 천여 명의 가별초가 이동해서 이 개경 근처에서 이성계와 합류한 날이 6월 2일입니다. 근데 가별초가 이 개경으로 넘어오려면 정말 이 험한 이 백두대간을 넘어야 되는데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동국면의 소식을 전하고 출발했다면 도저히 6월 2일까지는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6월 2일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계획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근거를 통해서 위화도 회군은 이미 이성계가 계획하고 있었다. 와 그게 맞다면 진짜 이 눈물 연기는 잘 가십시오 이거. 이게 와 이제 근데 역사가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진짜. 역사의 공백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시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어쨌건 간에 이미 등장했죠. 이성계와 함께 이 고려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던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이 정치 파트너가 된 이들은요, 제일 먼저 권문세족에 빼앗겼던 이 토지를 이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결국 이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 왕실과 권문세족으로 떠났던 민심, 그 민심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이후에 명나라의 이제 새 나라의 건국과 이성계의 즉위를 알리면서 1393년 음력 2월 15일인데요. 옛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국호를 조선, 앞으로 500년을 이어갈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 이야.